안녕하세요. 원페이지북입니다. 오늘은 차현진 박사의 숫자 없는 경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학이란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을 넘어 어떤 의미를 갖는 학문인가? 경제학은 돈 버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물질적 삶을 성찰하는 철학입니다. 저자는 경제학을 세속 철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학자를 현실의 문제를 고뇌하는 철학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제학은 돈 버는 법이라는 인식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고 삶과 윤리, 사회 전체를 다루는 학문으로 단순한 기술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욕망과 상상력을 통찰하는 학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사철은 하나로 인간과 경제를 이해하는 통합적 사유의 틀인데, 문은 인간의 감정과 의지, 즉 파토스라고 할 수 있고, 사는 사회제도와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는 역사적인 과정, 철은 논리와 사상, 이성의 영역, 로고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 문과 철이 자신이 속한 사회제도, 역사에 영향을 받습니다. 동시에 이 사상과 감정은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제 이론을 이러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 없이 이해하는 것은 사람 냄새 없는 기계 논리에 불과하다. 앞으로 나오는 계속되는 질문들과 이야기들은 이러한 사회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정, 제도, 이성이 맞물려 움직이는 인간 서사가 바로 경제학인데 그 상호작용이 가장 근본적으로 드러나는 주제가 바로 화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질문입니다. 화폐의 가치는 시장에서 저절로 정해지는 것일까? 아니면 국가 권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논쟁이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화폐의 기원 논쟁은 국가의 경제 주권과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결정하는 핵심 주제로 화폐의 가치를 보증하는 주체가 시장인가, 국가인가 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카를 맹거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학자는 화폐를 물물 교환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이 자발적으로 만든 발명품으로 보았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시장 참여자의 신뢰와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국가는 따라서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 이 관점은 근본위 제도의 이론적인 토대이고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의 철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에 반면에 게오르크 크나프라는 역사파의 학자는 화폐는 법의 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금 같은 내재적 가치가 아니라 국가의 법적인 보증과 강제 통용력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이른바 화폐 국정설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의 충돌은 오늘날까지 자유시장과 국가 개입 논쟁의 철학적 뿌리라고 권력자의 화폐 장악 시도, 화폐 국정설의 매력과 한계를 드러난 역사적 실험을 살펴보면 공통된 목적은 화폐 발행권을 통해서 정치와 재정적인 권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통된 결말은 시장 신뢰를 무시한 통화는 결국 붕괴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메디치가의 로렌조를 보면 암살 사건 이후 경호비 마련을 위해 콰트리노 비앙코라는 새로운 동전을 만들게 되고 이 동전의 제조 비율이 실질적으로 25%에 달하는 증세 효과를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정권 붕괴와 함께 동전도 같이 소멸되었다라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권력 기반이 무너졌을 때 화폐 신뢰도 함께 붕괴되는 것이죠. 아돌프 히틀러는 국가 주도의 금융 통제, 군수 산업 재편으로 경제력을 집중시켰는데 마찬가지로 권력 기반이 라이스마르크가 폐지되고 연합군의 군표로 대체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성계와 태종이
종이돈, 저화를 발행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간의 신뢰 부족으로 쌀 3배 등의 물물교환, 실물가치 재화에 밀려서 유통에 실패하였다라는 것으로 통화정책의 본질이 권력의 도구가 아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예를. 따라서 화폐의 본질은 공적인 제도와 사적 신뢰, 이 두 가지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속성이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와 시장 사이를 중재할 제3의 존재가 바로 독립된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 사례를 보시면 영란은행은 정부에 예속되는 구조였습니다. 정치적인 압력에 취약했기 때문에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반면에 분데스방크, 독일의 중앙은행은 독립성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라인강의 기적을 이끌며 물가 안정과 경제 신뢰의 회복에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독립된 중앙은행은 통치자의 단기적 정치적 유혹으로부터 화폐의 가치를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금융혁신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기존 금융질서와 어떻게 충돌하는가? 아마데오 지아니니라는 사람의 사례가 보여준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마데오 지아니니는 월가 중심의 배타적 금융질서에 맞선 혁신적 이단화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의 미국 금융은 뉴욕 월가가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절대 지배 체제였죠. 일반 서민들은 은행을 불신하고 금융은 부유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이민자 2세였던 지아니니는 서민을 위한 은행인 뱅크 오브 이탈리를 설립하고 특히 이민자, 서민과 같은 금융 소외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을 지아니니가 살았던 1906년대에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은행이 시민들에게 대출을 담보 부족을 이유로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아니니는 길거리 천막은행을 열고 사람의 인격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도시를 재건하는 중심 인물이자 대중적인 신뢰의 상징으로 지아니니가 부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혁신이 금융의 민주화를 여는 첫걸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아니니의 성장사는 곧 기득권 금융질서와의 투쟁사라고 할 수 있는데 지아니니와 월가의 대결을 보시면 인종차별적 엘리트주의의 상징인 잭 모건은 동부의 배타적 금융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지아니니는 서부의 포용적 금융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죠. 두 사람의 충돌은 동서 금융 문화의 대립과 권력 구조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지아니니와 규제 당국의 대립을 보시면 주 연방의 지점 설립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이때 설립하게 되는데 지주회사를 통한 구조적인 우회 전략을 사용하였고 전 재무장관이었던 윌리엄 메가두를 로비스트로 고용해서 규제의 벽을 정치적으로 돌파하기도 합니다. 지아니니와 루즈벨트 행정부의 대결을 보시면 초기엔 뉴딜 정책의 동맹자로 협력하였던 반면에 헨리 모겐소 재무장관과의 갈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과도한 확장, 시장 영향력을 제한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아니니는 규제는 돌파하고 권력은 설득하며 신뢰는 스스로 쌓는 현대금융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인물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아니니는 미국 금융의 프론티어 정신을 구현한 혁신가로 그의 리더십 아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융의 민주화를 이끌며 수많은 최초를 기록하는데 월트 디즈니의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제작 자금 지원과 금문교 건설 채권을 전액 인수하는 등의 산업 자금을 공급한다던가 자동차 할부금융,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금융상품에 있어서 혁신을 추구하였고 기술 혁신과 디지털 금융의 시초를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 혁신의 토대인 화폐제도는 여전히 정치적 투쟁의. 다음 질문입니다. 근본이제나 복본이제 같은 화폐제도를 둘러싼 역사적 논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복본위 제도의 딜레마를 보시면 이 금본위 제도와 동시에 금과 은을 동시에 본위제로 보는 복본위 제도입니다. 화폐 제도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계급적 이해관계의 투쟁장임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정치 사회적 맥락을 보시면 19세기 미국은 금과 은 논쟁으로 양분되었는데 통화정책은 단순한 경제적인 조치가 아닌 채권자, 동부 산업자본의 자본가와 서부 농민의 채무자 간의 계급투쟁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복본위 제도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 교원 비율이 금이 1이라면 은은 16이었는데 실제 시장 가치는 지속적으로 변동되었고 법정 비율과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귀하고 은은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을 보관하고 은을 계속해서 사용하였기 때문이죠. 가치가 높은 금은 보관하였기 때문에 퇴장당하고 낮은 은만 유통되는,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 이것을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대립 구조도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서부의 은광업자, 채무농민은 은의 자유주조를 주장하였습니다. 통화를 팽창함으로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완화시키려 하였던 것이죠. 이에 반면에 동부의 채권자, 자본가, 산업가들은 건전한 금본위제를 옹호하였습니다. 통화를 안정시키고 신용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죠. 즉 통화정책은 곧 권력과 계층의 분배 정치로 비화되게 됩니다. 화폐제도는 언제나 부와 권력의 재분배를 둘러싼 정치적 전쟁터임을. 다음 질문입니다. 경제정책의 이면에는 어떤 철학적 사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아인랜드의 객관주의는 앨런 그린스펀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아인랜드라는 사람의 객관주의는 경제정책의 철학적 기반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인랜드라는 사람은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객관주의를 주창하였는데 합리적 이기심을 최고의 미덕으로 강조하였고 이타주의는 비합리적이라고 하면서 비판하였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 가능한 객관적인 실제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랜드의 철학은 후일 자유시장 경제와 신자유주의 정책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분은 젊은 시절에 아일랜드의 철학적 핵심 그룹인 컬렉티브의 멤버로 활동하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의 경험이 시장과 정부에 대한 근본적 신념을 형성하였다고 하죠. 랜드의 철학이 시장 자율에 대한 신뢰와 정부 개입을 불신하였기 때문에 또한 시장 자정 능력에 대한 이것은 그린스펀의 신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가의 통제를 거부하고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그린스펀의 일관된 선호로 구체화되었는데요. 정책적으로 베이비 스텝 접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 중심의 점진적인 금리 조정 방식, 지금도 금리를 결정하고 조정할 때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객관주의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가시적이고 계량적 현실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 판단을 경제정책에 적용하려는 시도로, 하지만 이는 데이터로만 판단하지 않고 직관과 제도적 판단을 병행한 폴 볼커의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하죠. 실용주의와 극명히 대비. 객관주의는 경제정책의 철학적 토대로 삼기에는 명백한 한계를 지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순수한 객관적, 계량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완전한 이해와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철학적 한계의 논리들이 있습니다. 괴델의 불안정성의 정리,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다 양자역학적인 접근들이 소개되면서 철학적인 기반을 가지게 되고, 맥너마라 올이라고 해서 측정 가능한 것만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정량화 불가능한 인간적 사회적 요소를 무시하는 오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객관주의가 경제 현실의 복합적 비계량 요소를 배제하면서 초래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객관주의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한 결말은 2008년도 금융위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장 근본주의라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개똥 철학의 붕괴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린스펀조차 위기 후에 내 세계관의 결함이 있었다라며 자기 철학의 한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객관주의의 이상은 시장 신념의 극단화로 이어졌고 그 한계가 2008년 금융위기에서 정치, 경제, 철학의 파산으로. 다음 질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IMF와 같은 국제금융질서는 어떻게 탄생했으며 그 과정에서 케인스와 화이트의 구상은 어떻게 달랐나? 브레턴 우즈 회의, 1944년도에 했던 이 브레턴 우즈 회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 2차 세계대전 전후에 국제 경제 질서를 재편한 역사적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양차 대전 사이에 경제적인 혼란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도국은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영국이었는데 영국은 쇠락 중이었죠. 핵심 인물은 케인즈라고 하는 영국의 대표로 세계적인 경제학자와 해리 덱스터 화이트, 미국 재무부의 고위 관료로 실질적 설계자입니다. 패권이 이 브레턴 우즈 회의를 통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경제사적 분기점이고 전후 세계를 지탱할 새로운 국제통화금융질서의 출발점이었다고 합니다. 비교를 보시면 영국의 케인즈안과 미국의 화이트안을 비교해 보시면 케인즈안은 국제청산동맹, 세계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이러한 핵심 기구를 제안을 했고 새로운 국제준비통화로 방코르를 창설을 제안합니다.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 조정 압력을 부과하고 대칭적이고 국제주의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였던 반면에 화이트안은 IMF 국제통화기금은 회원국 출자 기반의 기금으로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면서 금 1온스를 35달러에 고정하는 금본위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적자국 중심의 조정 부담이고 미국 중심의 현실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결론은 미국의 화이트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 금 보유량의 70% 이상을 차지한 압도적인 경제 대국으로 영국은 세계대전 이후의 복구를 위해 미국의 달러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달러 중심 체제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바다 인류 중에서 보시면 미국의 부상과 새로운 해양 전략이 20세기 세계 질서의 축을 대륙에서 해양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동시킨 역사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는 머헨이라고 하는 그 이론적인 근거로 들 수 있는데 해양력이 바로 역사를 결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해상교통로를 통제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고 강력한 상선함대와 군함력, 해외기지가 국가 번영의 핵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론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에게 깊은 영향을 미쳐서 미국의 대양 해군 건설 정책의 사상적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1914년에는 파나마 운하가 완공되게 되는데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세계 최초의 전략적 인공수로로 미국 함대가 두 대양, 대서양과 태평양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면서 경제, 군사, 외교적 패권이 폭발적으로 강화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수에즈가 영국의 세기를 열었다면 파나마는 미국의 세기를 열었다. 해양력 중심의 미국 세기가 개막되었다. 파나마 운하의 완공을 통해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은 유럽 제국, 대륙이 해상 패권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으로 그 지위는 완전히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이양되었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IMF 국제통화기금이 채택되고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사용한 이러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권의 전환이 완결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머헨의 재해권 이론과 파나마 운하의 완공을 통해서 미국 패권이 완성되었다. 20세기는 바다를 지배한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 세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고 호송선단 방식의 한계는 무엇이었나? 일본의 전후 금융 시스템은 고도 성장을 이끌었지만 장기 침체의 원인을 내포한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관치금융, 대장성 부처가 금융 전반을 통제하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고, 일본 중앙은행은 독립성이 부족하였습니다. 정부 정책의 보조기관 역할에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호송선단 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 곳도 파산시켜선 안 된다라는 원칙이 바로 호송선단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량 금융기관이 부실은행을 지원하도록 강제시켰습니다. 이것은 경쟁을 약화시키고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금융안정망도 굉장히 거품의 형성과 붕괴를 보시면 1980년대 초반에 일본 경제가 전성기에 이르렀다가 후반에 되자 거품이 형성되게 되는데, 1985년도에 미국과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가 급등하자 엔고로 인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게 됩니다. 막대한 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을 끌어올리게 되죠. 자산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버블이 붕괴된 다음에 자산 가치가 급락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대규모 부실 채권이 발생하였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관치금융, 호송선단 방식, 미비한 금융안전망, 이러한 특징들이 때문에 과감한 정리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실이 장기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결과는 잃어버린 20년이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신뢰가 붕괴되었고 생산성이 정체되면서 장기 침체가 따라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은 안정집착형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에 대한 역사적 심판으로 볼 수 있는데, 원인은 말씀드렸죠. 호송선단 방식, 결과적으로 창조적 파괴가 없었고 구조조정이 지연되었습니다. 단기적인 고통을 회피하였고 장기적 시스템 경화로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에 휩쓸리게 되었을 때 부실을 신속하고 고통스럽게 정리하였습니다. 결과 체질 개선에 성공하였던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위기의 본질은 제도 실패 이전에 인간의 판단 실패라고 볼 수 있다. 고통 없는 개혁은 없으며 진정한 회복은 창조적 파괴의 수용에서 시작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페이지